이 장화홍련 전에는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고전 소설 장화홍련전이 조선시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오, 실화예요, 그게? 실화. 네. 어? 이 평안북도 철산에서 실제로 벌어진 자매 살인 사건. 이 자매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바로 장화홍련전인 겁니다. 아, 자매살인 사건. 오늘의 주제, 충격 실화. 참혹한 자매 살인 사건은 어떻게 소설 장화홍련전이 되었나? 조선시대 벌어진 살인 사건은 어떻게 고전 소설이 되어 몇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장화홍련전에 감춰있던 소설보다 더 충격적인 실화를 벗겨보겠습니다. 이 혼기가 찬 장화의 결혼이 속전속결로 준비되던 그때 배무용의 집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계모 허씨가 집에 돌아온 배무용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 혀까지 아이고. 차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정색을 하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막 호들갑을 떱니다. 왜 그런데 왜? 왜, 뭐? 이상하게 생각한 배무용은요, 허씨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허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배무용 끌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허씨의 발이 멈춘 곳은 바로 장화의 방문 앞이었습니다. 장화 방문 앞? 뭐지? 허씨는요, 배좌수를 세워두곤 곤히 잠든 장화의 방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화의 이불을 들추더니 무언가를 쑥 꺼내 보입니다. 뭐지? 배무용은 허씨가 손에 움켜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모양을 살펴보니 2, 3개월가량 된 태아와 흡사하다. 태야? 애기 출산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계모의 손에 들린 것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핏덩이였습니다. 무슨 말이지? 그런데 그 핏덩이가 마치 산달을 못 채우고 낙태된 태아의 사체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배무용은요, 이어서 소리치는 계모의 말을 듣고 하늘이 노래질 만큼 큰 충격을 받습니다. 혼례 준비가 다 무엇입니까? 장화가 낙태했으니까 이거 가문의 수치입니다. 계모의 말에 따르면 혼례도 치르지 않은 장화가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했다는 겁니다. 근데 계모의 모든 말을 들은 배무용은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이건 배무용은 물론이고요, 가문의 앞날을 가로막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장화는 계모 아버지가 방에 온 것도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장화. 근데 교수님, 저 진짜 궁금한 게 왜 아버지가 장화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진짜 사실이냐? 왜 안 얘기해요? 아버지가 딸에게 그것을 묻지 않는 까닭은 네. 그것이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와 상관없이 소문만 나더라도 집안의 명예는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묻고 따지는 것이 오히려 소문을 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미혼모가 된다는 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성을 남성보다 미천한 존재로 보았던 조선시대에는 더 심각한 일로 보았던 것이죠. 혼례를 앞둔 양반집 처녀가 낙태했다는 사실이 이 세간에 알려지면 둘째 홍련, 이거 앞으로 쏟아지는 혼담 뚝 끊기겠죠. 그리고 배무용의 지위와 명망도 땅에 곤두박질 칩니다. 대를 이을 아들들 또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배무용의 영문도 모른 채 깜깜한 밤
외가로 가게 된 이 장화. 장쇠는요 장화를 태운 말을 채찍질하면서 다급히 말을 몹니다. 말은 어느새 시퍼런 계곡물이 흐르고 인가도 없는 캄캄한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급히 말을 몰던 장쇠가 말굽비를 당기더니 갑자기 말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장화에게 당장 말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깜깜한 숲속엔 저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린 듯했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는. 잔뜩 겁을 먹은 장화는요 말에서 안 내리겠다고 합니다. 못 내리죠. 그렇자 장쇠는요 억지로 장화를 끌어내려 내동댕이 칩니다. 이어지는 장쇠의 말은 장화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자, 이때 장쇠는 장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장화가 고꾸란지 곳 앞에 거대한 연못이 있었거든요. 장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못이 누이가 억만 년 지낼 곳이요. 장쇠가 연못을 장화의 무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쇠의 말에 장화는 날벼락이 머리 위에 내리꽂히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누이의 행실이 나날이 나빠져 낙태까지 했으니 누이 없앨 수밖에 없소. 자, 이 장쇠의 말을 들은 장화. 나쁜 행실? 낙태? 장화는 장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쇠의 이야기를 듣고 장화가 확신한 게 있었죠. 이거 나 죽이려는 음모다. 그리고 이 계략 꾸민 거 분명 계모다. 평소에 괴롭혔으니까. 예. 결국 연못가까지 떠밀린 장화. 결국 깊은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화난다. 아니 근데 이게 실화라는 게 진짜 들을수록 안 믿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복누이랬지만 누이를 죽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여성의 성적 순결을 강조했던 조선시대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을 가문의 수치로 여겨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쇠는 성적으로 문란한 누이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홍련은요 당장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련이 도움을 청할 곳이 아무도 없었어. 여성이 집 밖에 나서는 것을 금기시했던 조선의 현실을 생각을 하면 딸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고존장에 대한 법이라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한다거나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것은 영모가 아닌 이상은 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 어디에도 홍련이 마음을 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함께한 언니 장화는 이미 죽어 세상에 없었고 집에는 장화를 죽이도록 사주한 아버지와 몇 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힌 계모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홍련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결국 홍련은 결코 해선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홍련은 언니의 목소리를 따라 연못 깊숙이 몸을 던집니다. 자, 이렇게 장화와 홍련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자매를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자매의 죽음 이후 자매가 살던 평안북도 철산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사또가 되겠죠. 네. 이 철산의 부사가 하루아침에 변사체로 발견된 겁니다. 변사치? 변사체. 오. 왜지? 철산 관청에서는요, 뭐 불철주야 수색을 펼쳤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방에 침입한 흔적도 없고. 살해당한 흔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철산 사람들을 더욱 두려움에 떨게 만든 건 이후부터입니다. 철산에 파견된 부사마다 반드시 파견 다음 날 목숨을 잃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사들이 줄줄이 죽어나간 기간만 무려 5년. 와, 이건 이건 진짜 미스테리한데요?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철산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곳 철산에 오겠다는 부사, 사또 있을까요? 없죠. 아무도 없죠. 나 제발 거기만 안 가게 달라고. 결국 활기찼던 마을은 불과 5년 만에 유령 도시처럼 변하고 말았죠. 아, 그런데 어느 날 그 누구도 오고 싶어 하지 않던 철산에 떡하니 부사로 임명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인품이 강직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조정 관리들의 심임을 받던 정동호. 사실 이 정동호는요, 철산 부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부사가 되기에는요, 정동호의 직급이 낮았던 거예요. 아. 그런데 이곳 철산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왕은요, 이 정동호를 파격 승진시킵니다. 아무도 안 가니까 혜택을 줄 테니까 갈 사람 가라 뭐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다음 날 계속 다들 죽는데. 그렇죠. 이 꺼림칙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동호는 부임 첫날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호는요, 담담하게 철산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정동호의 첫 과제, 부임 첫날 밤 살아남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철산에 부임한 첫날, 정동호는 혹시 모를 침입자를 대비해서 관청의 나졸, 하인들을 모아가지고요, 숙소 곳곳에 불침번을 서게 합니다. 자, 그리고 철산에서 벌어지는 이 연쇄 의문사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정동호는 밤을 새우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지 않겠다는 거죠. 살겠다는 의지로. 나 하루라도 넘겨야 되는데. 어느덧 해가 지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롱불만 일렁이던 방 안에 희뿌연 연기가 차오르고 서늘한 냉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 왔다. 이상한 기운에 이 정동호의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방 안에 모든 불이 휙 꺼지고요, 문이 스르르르 열리더니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동호의 눈앞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온 이는 바로 붉은 치마를 입은 창백한 얼굴의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아, 자, 이 눈앞에 귀신이 나타나는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정동호 됐을까요? 말을 입이 안 떼졌을 것 같은데요? 벌벌 떨면서 막 했을 것 같아. 정동호는 너무 놀라 정신이 아득해질 뻔했지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정동호의 말에 귀신은 갑자기 다소곳이 절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배무용의 딸 홍련이옵니다. 정동호를 찾아온 귀신의 정체는 바로 홍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련이 철산 부사를 찾아온 거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올 아니죠. 때마다 그때 찾아왔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홍련은 자신과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5년째 이렇게 밤마다 부사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만나는 부사마다 홍련을 보고 너무 놀라 까무라쳐 목숨을 잃었던 거죠. 아, 홍련은 유일하게 자신을 보고 기절하지 않은 부사 정동호에게 그간의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언니 장화가 계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일, 그리고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일, 이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죠. 정동호는 밤새 홍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동이틀 무렵이 되자 눈앞에서 대화하던 홍련이 연기처럼 휙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귀신이 돼서 뭔가 직접 가족에게 가서 복수를 한다든지 무섭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부사를 찾아간 거죠? 홍련이 관청을 찾아간 목적은
가정에서 벌어진 일을 공론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쓰여진 누명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따지자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명예회복이었던 것이죠. 그 약간 부사가 그 진상을 밝혀주고 그렇죠. 가족들을 좀 벌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동원은 끌려온 배무용과 계모에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장화와 홍련의 죽음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배무용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때 계모 허씨가 본인이 직접 사실을 알려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장녀 장화가 부정한 행실을 저질러 잉태까지 하게 되어 그 후 부모 보기가 부끄러웠는지 장화는 못에 빠져 죽었사옵고 아우 홍련이는 몰래 도망 나간 지 1년이나 되었사온데 아직 그 종정을 모릅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말이 진실이라는 증거라면서 가슴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입니다. 바로 장화가 낙태했다는 문제의 핏덩이. 처음 발견됐을 땐 핏덩이였지만 시간이 흘러 핏덩이 이제 바싹 말라 있었겠죠. 계모는 바싹 마른 문제의 핏덩이를 진실의 증거라면서 만약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면 곤장 맞아 죽겠다 라고 큰 소리까지 칩니다. 계모의 증거물을 본 정동원은 무척 당황합니다. 귀신 홍련의 말을 믿고 취조를 시작했는데 계모가 확실한 낙태의 물증까지 이렇게 떡하니 내놓은 거예요. 정동원은요 깊은 고민에 잠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동원은 지난밤 홍련이 남긴 의미심장한 말을 떠올립니다. 증거를 가까이에서 조사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옵니다. 정동원은요 홍련이 한 말에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홍련의 말을 곱씹습니다. 계모가 내민 결정적 증거. 자, 이 정동원은 이 핏덩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당장 바싹 마른 핏덩이에 배를 가르라고 명령합니다. 배를 갈라요? 그런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모두 깜짝 놀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보시죠. 나졸들이 달려들어 반으로 가르니 속에 쥐똥이 가득했다. 바싹 마른 핏덩이의 뱃속에서 쥐똥이 와르르르 쏟아진 겁니다. 계모가 가져왔던 그 낙태물은 사실 쥐의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발라 만든 가짜였던 것이죠. 바로 문제의 낙태물이 태아가 아닌 쥐라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사랑에 균열이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일까요? 아,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 새로운 여자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그렇죠. 어? 바로 인조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긴 겁니다. 허허. 조긴 성격이 있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조가 한 궁녀에게 승은을 내립니다. 승은 상궁 이 씨의 등장이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조기인 어땠을까요? 난리 나죠. 불안하고. 그렇죠. 정말 놀라고 불안했을 겁니다. 조기인에게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경쟁 상대가 나타난 겁니다.
조gin이 극도로 불안했을 상황. 근데 이때 조gin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목숨까지? 네, 목숨까지? 바로 누군가가 조gin을 저주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저주도. 아마 조gin은 큰 충격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오. 그런데 그 사건을 듣고 더 충격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인조? 인조. 자신을 향하던 저주에 치가 떨렸던 인조인데 다시 또 화가 납니다. 난리 났겠네요. 그렇다면 대체 누가 조gin을 저주하라고 했을까요? 설마 이 새로운 여자분이 조gin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까요? 승은 입은 궁녀. 맞아요. 조gin만 인조의 총애를 받는 게 못마땅했던 승은상공 이 씨가 인조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조gin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자, 그 자백을 들은 인조 어떻게 했을까요? 아, 완전 약간 트라우마처럼 있어서 엄청 엄하게 벌을 내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승은상공 이 씨를 가차없이 유배 보내고 죽여버립니다. 죽이기까지? 죽이기까지요? 네, 마음이 좀 있었던 그러니까. 공녀인데.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또 조gin을 건드렸으니 그렇죠. 그런데 이 저주 사건을 둘러싸고 궁궐에 수상한 소문이 돕니다. 어떤 소문이었을 것 같아요? 실록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 씨가 스스로 저주하여 이 씨를 모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한다. 아 이거 조긴 씨 자작극. 맞습니다. 조gin이 저주 사건을 꾸미고는 승은상공 이 씨가 한 것처럼 덮어 씌웠다는 겁니다. 계략을 꾸몄다는 이야기죠. 인조와 중전 사이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조선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 인조가 중전을 다른 궁으로 옮기도록 명한 겁니다. 인조가 중전에게 홀로 경덕궁, 지금의 경희궁에 가서 지내라고 한 겁니다. 왕과 왕비가 서로 다른 궁을 쓰는 별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중전과 별거를 선언한 인조의 명분은요. 아이고, 중전의 건강이 안 좋으니 옮겨서 치료하라는 거였습니다. 아, 핑계네요, 핑계. 아마 한 나라의 국모로서, 여성으로서 너무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던 1646년 1월 또 한 번 인조를 불안에 빠뜨리는 충격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왕이 먹을 전복구이에 누군가 독을 넣었다는 겁니다. 왕이 먹을 음식에 독을 탔다? 이거 역모죠. 인조는 배후로 의심되는 사람을 바로 지목합니다. 누굴까요? 스사빈 강 씨? 맞습니다. 와
명확한 증거도 자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세자빈 강씨가 이 독사를 주도했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여야 한다라는 말까지 하고 납니다. 결국 1646년 3월 15일 인조는 세자빈 강씨를 피출시키고 사약을 내립니다. 아니, 와. 그런데 이때 민심을 적은 기록이 있는데요. 자, 이 기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아직 밝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단지 추측만을 가지고서 법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안팎의 민심이 수긍하지 않고 모두 조수기에게 죄를 돌렸다. 세자빈 강씨의 죄가 드러난 것도 없는데 역적으로 몰아서 죽였으니까 백성도 그거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자빈 강씨가 죽은 거 다 누구 탓이다? 조기. 조기의 탓이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647년 8월 조기는 큰 경사를 맞이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효명옹주가 드디어 혼례를 하게 된 겁니다. 효명옹주? 오. 자, 그렇다면 조기인과 사돈이 된 인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인물은 당시 영의정에 올라 있었던 김자점입니다. 김자점은요, 인조의 최측근 대신이었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1등 공신이 된 이후에 엄청난 권력을 쥐었죠. 그 영의정 자리 김자점. 김자점의 손자 김세룡이 인조와 조기인의 딸 효명옹주와 결혼하게 된 겁니다. 자, 영의정과 사돈이 된 조기인 어땠을까요? 와, 이제는 하이파이브 아니에요? 하나가 됐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인조의 변함없는 총애에다가 영의정 사돈이라는 날개까지 단 조기인. 조기인은 날로 위세를 떨치면서 내명부의 실세로 군림합니다. 그리고요, 1649년 2월 조기인의 인생이 한 번 더 달라집니다. 바로 그녀가 드디어 종 일품 귀인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기인의 조기인이 이때 이제 된 거예요. 맞습니다. 첩의 딸로 태어나서 궁녀로 바쳐진 지 19년 만에 벌어진 사실입니다. 벌어진 사실입니다. 자, 인조의 애정을 독차지하며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달린 조기인. 그런데 귀인 책봉 3개월 만에 조기인에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지? 제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조기인의 전부였던 이 인조가 55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와, 인조가 갑자기 자, 그렇다면 조나단, 인조 다음 왕 조선 17대 왕이 누구죠? 효종이죠. 맞습니다. 인조의 둘째 아들, 바로 복림대군이었던 효종. 그런데 얼마 후 그렇게 인조를 잃은 조규인, 그 상황에서 슬픈 일이 또 이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인조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인조의 후궁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 뿔뿔이 흩어지고 궁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와 대박이다. 궁궐을 떠나야 됩니다. 자, 이때 조기인은요. 정말 누리던 부귀영화가 다 흩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렇게 불안감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었을 이 조기인. 그런 불안한 조기인을 지켜보고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과연 누굴까요? 떠난 중전. 그렇죠. 충전 와야 돼. 바로 인조의 중전이었던 장렬왕후. 장렬왕후는 쫓겨났던 경덕궁에서 다시 창경궁으로 돌아왔고 이제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된 겁니다. 경하드려옵니다. 대비마마. 명심하시게. 난 자네 용서한 적이 없으니. 조계인과 장렬왕후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바뀌었네. 야, 재밌다. 자, 그렇다면 조규인 그 성격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정말 속에서는 천불이 났을 겁니다. 결국 조규인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 씨가 매번 아침 저녁으로 우물물을 길어놓고는 사람들을 모두 몰리고 몰래 기도하였습니다. 조기는 암암리의 왕실 최고 어른인 장렬왕후를 저주합니다. 와. 과연 저주 행위를 한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 조귀는 인조, 자신의 남편 인조의 죽음 이후 무속신앙에 더 매달립니다. 자, 이런 조귀인의 행동을 보고받은 장렬왕후 뭐라고 했을까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인조의 3년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적으로 불공을 들이거나 무당을 부르는 거 이거 사실 유교 예법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장렬왕후는요 조귀인의 여종을 매질합니다. 결국 조귀는 앙심을 품고 어떻게든 장렬왕후에게 복수하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장렬왕후는 이 사실을 바로 누구에게 고했을까요? 효종. 그렇죠. 조귀인이 벌인 이 섬뜩한 행동에 화가 난 효종은 조귀인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국문하라. 그리고 1651년 11월 곧 수십 명에 달하는 조귀인의 측근들, 노비와 무당이 잡혀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주 사건에 대한 국문. 그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 하나 둘 입을 열기 시작하죠. 그 결과 엽기적인 조귀인의 저주 행각이 드러납니다. 대체 어떤 행각이었을까요?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파괴해 뼈가루를 얻었는데 색이 재와 같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장 검증했는데 그곳에서 조균이 시킨 뼈가루 저주의 실체가 확 드러난 거죠. 이제는 더 썸뜩해지는데요, 계속. 자, 그런데 이 조균이 쓴 저주물은요, 뼈가루가 끝이 아니었어요. 조귀는 죽은 사람의 뼈와 치아, 손톱, 발톱, 머리카락 등을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심지어 그 시신의 살이나 관 조각 등 정말 온갖 엽기적인 저주물까지 다 원한 겁니다. 일단 그 조귀인의 특기가 저주하는 것이고요. 실록에 따르면 조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수고스럽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저주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저주 사건을 조사하던 중 또 한 번 조정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조귀인의 저주 사건이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인 1651년 12월, 누군가 영모를 모의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효종은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들을 모조리 잡아들이죠. 그러던 중 김자점의 아들이 정말 충격적인 자백을 합니다. 효명옹주가 저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와 내가 대전을 저주하였다. 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숭성군을 세우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그 처음에 나왔던 그 귀여운 휴명옹주가요? 자, 이 조귀인이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딸인 효명옹주와 저주행위를 했고 김자점 일가는 돕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 집 대주가 급사를 맞고 죽게 해주십시오. 하하, 이 말을 들은 효정 어땠을까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화가 난 효종은 조귀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1651년 12월 14일 효종은 이런 명을 내립니다. 귀인 조 씨는 자진하게 하라. 조 씨에게 사약을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궁녀로 입궁한 지 21년 파란만장했던 조귀인의 삶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을 맞이합니다. 한세사 잘 살고 간다. 왕자들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드디어 소현세자가 조선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진짜 선생님, 근데 갑자기 풀어준 이유는 뭐예요? 자, 그동안 청나라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잡아둔 이유는요, 명나라와 조선이 내통하는 걸 감시하고 막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럴 필요가 이제 없어요. 근데 지금 명나라가 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 황제는 1644년 11월 11일 형 소현세자의 영구 귀국을 명령합니다. 다만 복림대군은 약 5개월간 북경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면 청나라는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시간을 두고 차례로 왕제들을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3월 26일에 북경에서 출발해 1645년 5월 14일 청나라에서 약 8년의 볼모 생활을 끝내고 복림대군이 돌아온 겁니다.
자, 이 고향으로 돌아온 복림대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건 진짜 상상이 안 되네요. 엄청 기뻤겠죠. 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복림대군의 표정은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빛은 어두운 데다 어딘가 슬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지? 조선에 도착하기 전 복림대군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바로 청나라에서 동고동락했던 형 소현세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겁니다. 복림대군이 소현세자 다음으로 귀국에 오른 지 한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딱 그걸 듣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은 북경에서 본 게 마지막인 게 된 거예요? 이것도 좀 슬프다. 같이 고생했는데. 그런데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만큼이나 복림대군을 혼란스럽게 만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형 소현세자의 죽음에 관한 희귀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 소문의 내용은 복림대군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인조가 형 소현세자를 죽였다는 소문입니다. 예? 복림대군이 없던 조선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소현세자가 죽기 5개월 전인 1644년 11월 귀국길에 오른 소현세자는 추운 겨울 약 1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 조선에 도착합니다. 긴 여정 끝에 조선에 도착한 소현세자의 몸 상태는 이때 어땠을까요? 원래 몸이 허약해요. 그랬는데 더 심해졌겠죠. 소현세자 몸 상태는요 엉망이었습니다. 북경에서 출발할 때부터 좋지 않았던 소현세자의 상태는요 귀국 후에도 나아질 낌새가 보이질 않았죠. 새벽 내내 숨이 차고 두통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의원들이 탕약을 맞춰도 소현세자는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때 한 내의원 의관이 세자를 진맥하더니 진단을 내립니다. 병명은 학질. 학질이 뭐지? 학질. 그러니까 당시 소현세자가 겪은 학질은요 지금의 말라리아 증상과 비슷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질에 걸리면요 몸이 덜덜덜 떨리듯 춥다가도 갑자기 머리가 터질 듯 온몸에 열이 나서 환자들은 심한 갈증과 두통으로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을 보다 못한 아버지 인조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아직도 기침 때문에 잠을 설치느냐? 괜찮습니다. 믿을 만한 어의를 뽑아 곁에 두고 꾸준히 치료하거라. 한 의원에게 세자의 병을 낫게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바로 이 사람한테요. 이형익. 이영희. 이형이? 자, 이 이영익은요 충청도 지역에서 기묘한 침술로 아주 유명한 의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영익의 침술을 이렇게 부릅니다. 번침. 번침? 네. 아마도 침을 놓고 주변을 뜸으로 감싸는 침술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영익의 침술이 유명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주받아 몹쓸병에 걸렸을 때 이영익의 침을 맞으면 씻은 듯이 병이 싹 낫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 능력이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선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인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현세자의 치료를 맡겼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현세자가 이영익에게 치료받던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소현세자가 처음 이영익의 침을 맞은 건 4월 24일 새벽 3시. 침을 맞고 난 뒤 소현세자의 병이 차도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새벽 3시
이영익은 전날과 같은 자리에 침을 또 놓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침을 맞고 난 다음 날 아침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소현세자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더니 두꺼운 속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는 겁니다. 세자 저하께서 쓰러지셔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십니다. 약방에선 열을 내리기 위해 탕약을 대령했죠. 그렇게 펄펄 끓는 열과 오한에 시달리기를 반복하던 소현세자는 그날 정오 창경궁에서 돌연 숨을 거둡니다. 아니, 침 2번 맞고요? 그런데 소현세자의 시신을 염습하던 날 사망한 소현세자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소현세자의 시신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겁니다. 소현세자의 그 눈, 코, 입, 귀에서 새빨간 피가 흥건히 흘러나왔고 온몸이 검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자, 소현세자의 미스터리한 죽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약에 중독된 것처럼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죽음과는 달랐다는 거니까 그렇죠. 조금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왜냐면 침술이 좋아서 데려온 사람인데 그 유명한 사람이 와서 침을 놨는데 2번 만에 죽었다는 건 좀 의심해볼 만하죠. 소현세자의 죽음 후 허망하게 아들을 잃게 된 인조는 어찌나 슬펐던지 곡기까지 끊으며 소현세자의 죽음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이 괴이한 침술로 세자를 죽게 한 의원 이영익을 처벌하라는 상소가 빗발칩니다. 인조는 곧바로 어명을 내립니다. 자, 인조의 어명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세자는 학질로 죽은 것이다. 이영익을 굳이 잡아다 국문할 것 없다. 재차 아뢰었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당시 치료를 하다가 사람이 죽는 사고가 벌어지면요, 당연히 법에 따라 신문을 하고 처벌을 내려야 하는데 인조가 이영익의 죄를 묻지도 처벌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상하네요. 게다가 대신들이 장례 절차에 따라 소현세자의 관을 모실 찬실을 준비하기도 하니까요, 인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실은 설치하지 말도록 해라. 인조가 나서서 아들의 장례를 간소하게 진행하라고 한 겁니다.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어느 아버지가 성대하게 치르면 성대하게 치렀지 이거를 간소하게 하라고 말을 합니까?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영익은요, 인조의 전담 주치의였습니다. 무려 12년간 인조 가까이에 있었던 측근인 셈이죠. 이상하다. 자, 여러분들, 복림대군이 조선에 와서 들은 끔찍한 소문 기억나십니까? 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거 같아요. 그렇죠. 복림대군이 들은 이 소문 정말 사실일까요? 그 이영익이 혹시 뭔가 이렇게 독침 같은 거나 아버지가 뭐 시켜서 그쵸. 독침을 그렇게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소현세자가 죽기 6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가 있네요. 뭐가 있어. (1639년 7월 14일) 이날 인조는요, 머리털이 쭉 뼈서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가 있어. 국왕이 산성에 있을 당시 성을 나올 때
그 아들로 바꾸어 세우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말이 있었으니 서로 바꾸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네? 자, 이거는요. 청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온 한 신하가 청나라 장군의 말을 인조에게 전한 겁니다. 청나라가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왕을 바꾸지 않은 걸 후회한다는 겁니다. 아, 인조가 아니라 소현세자로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네. 그러니까 인조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죠. 게다가 이 사건 이후 7개월 뒤 또 한 번 인조의 불안에 화를 불을 지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640년 2월 18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용골대가 동궁이 심양을 떠날 때 대홍망령무의를 구원했다지. 그만. 그 옷은 임금님만 입는다는 용이 수놓아준 옷 아닙니까? 대홍망룡의. 자, 이건요. 용을 수놓아 만든 붉은색의 관복입니다. 붉은색의 용의 자수가 있는 옷 하면 떠오르는 옷 있지 않으십니까? 골룡포. 맞습니다. 바로 임금의 옷 골룡포. 조선에서는요. 용이 그려진 옷은 오직 왕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골대가 소현세자에게 송별년을 열어주면서 이 대홍망룡이를 선물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인조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청나라가 나를 밀어내고 소현세자를 왕위에 앉히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기분 나쁜 건 그 청나라한테 기분이 나쁘지 소현세자한테 기분 나쁠 건 아닌데. 아니죠. 아니죠. HTX 아니죠. 처음 타봐요. 좀 많이 탔죠. 어쨌든 이제부터는 이 얘기 듣고 나서부터는 소현세자는 이제 라이벌이죠. 내 자리를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소현세자는 가만히 있어도 네. 괜히 그냥 막. 맞습니다. 이후 인조는요. 소현세자가 청나라를 등에 업고 자기를 내치고 왕자를 차지하진 않을까 하는 불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청나라는 왜 인조를 끌어내리고 소현세자를 왕위에 세우려고 했을까요?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왕 인조의 정적 위상은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랑캐 나라인 청나라에 굴복한 인조 밑에서는 도저히 일할 수 없다면서 떠나는 조정 대신이 줄을 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신하들이 인조에게 등을 돌리는 와중에 청나라에서는 무리한 징병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자, 인조는요, 청나라와 신하들 양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는 군대를 보내겠다 약속하고 실제로 징병은 찰패일 미룬 겁니다. 결국 인조의 이런 행동은 청나라 황제의 미움을 샀고요. 인조를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자, 이 청나라 황제의 눈밖에 났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인조는요.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결국 신하들 앞에서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리고 결국 인조의 불안과 의심은 청나라가 아닌 아들 소현세자를 향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애틋한 8년 힘들겠다가 아니고 인조 입장에서는 안 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소현세자는 그저 계속해서 볼모로 있는 게 인조가 볼 때는 아주 안전한 거죠. 아, 진짜요? 아이고, 안타깝다 정말. 진짜 이게. 왕자 일행이 처음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을 땐 인조는 매일매일 그 아들들을 그리워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고 왕자들이 청나라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인조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들이 쌓여갑니다. 그렇게 1645년 2월 18일 소현세자가 조선에 영구 귀국했을 때 소현세자는 이런 인조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근데
이거 알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버지 대신해서 청나라까지 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 소현세자는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르죠. 오히려 소현세자는 아버지를 만나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아담샤를 만나 새로운 문물을 배우고 다양한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소현세자는요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청나라에서 챙겨온 수학서적, 천부 등을 쫙 펼쳐 보이면서 진귀한 물건들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참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북경으로 찾아와 새로운 물건들과 서책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소현세자는 기쁜 얼굴로 청나라 황제가 준 선물이라면서 인조 앞에 벼루를 꺼내 보였습니다. 선물을 받은 인조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보자마자 그때 삼전도의 굴욕에 그게 다시 떠오르면서 경기를 치워라 하면서 막. 치워라. 네. 네. 인조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아들이 건넨 벼루를 소현세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고 합니다. 잠깐만 소현세자한테 던졌다고요? 네, 우리 다치는데. 그러니까 당연하죠. 자, 사실 이 벼루 이야기는요 연려실 기술에 수록된 야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것 그만큼 당시 인조와 소현세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게 공공연하게 소문이 날 정도였다. 아, 그러네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맞네요. 심지어 소현세자가 조선에 온 지 2달 만에 사망했잖아요. 모종의 상황들이 쌓이고 쌓여 사람들은 소현세자의 죽음에 인조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을 한 겁니다. 교수님, 네. 소현세자의 죽음의 배후에 인조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고요. 약간의 혐의가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다만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정황 증거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아버지이자 국왕인 인조가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거든요. 오,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거의 수사를 확대하고 꼼꼼하게 하기는커녕 거의 그냥 웬만하면 덮어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놓고 볼 때 아, 분명히 인조한테 심정이 크게 간다. 적어도 애초에는 몰랐을지라도 묵인한 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네. 종합해 보면 인조가 소현세자의 죽음에 관여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현세자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뭐야 왜 음악이 왜 그래? 음악이 왜 그래? 음악 이상한데? 뭐예요? 구덩이? 아니, 우리 왜 한국 사회 이런 우리 한국사 아닌 것 같아. 혹시 이런 동굴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들어갈 정도의 크기면 그래도 좀 큰 거 아니에요? 저기 뭐가 있는 건가요? 자, 사실 이 동굴은요
지금으로부터 86년 전인 1937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일제 경찰은요, 현장의 모습을 자세히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광경이 굉장히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동굴에서 조선인들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자, 과연 몇 구나 발견되었을까요? 무려 40여 구나 됩니다. 어떤 구덩이에는요, 8명의 시체가 서로 엉켜 있었고요. 어떤 구덩이에서는요, 한 엄마가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등에는 갓난아기를 업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처참하게 안매장당한 조선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특정 종교를 믿었다는 거죠. 종교? 네. 백백교, 휜백 가르칠교. 한 사람의 흰색으로 천하를 하얗게 만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명의 교주가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그리고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하고 하얗게 만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곧 신이요 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 말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이비 종교. 요즘에 인기가 있는 그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 요즘 맞아요. 시사프로에서 제목이 많이 그거예요. 나와요. 엄청 많이 맞다. 나와요. 제목이 그, 나는 신이.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백백교는 일제강점기 많은 조선인을 홀린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백백교는 대체 어떤 종교인지, 백백교의 교주는 어떻게 조선인의 마음을 훔쳐 신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의 주제, 사이비 백백교 교주는 어떻게 조선인들의 신이 되었나, 낱낱이 벗겨보겠습니다. 전정훈이 정식으로 백도교의 교주가 되고 약 7년의 시간이 흐른 1919년의 어느 날, 백도교 신도들을 대혼란에 빠뜨릴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정훈이 갑작스레 병으로 사망하고 만 겁니다. 근데 그 신인데? 그렇죠. 백도교는 교주를 유일신, 그러니까 불로 장생하고 무병장수하는 신적인 존재라 속이고 사람들 끌어모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무병장수해야 할 교주가 사망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내가 믿으려는 신이 죽었어. 그럼 그게 신이냐고요. 다 그러니까 흩어지겠죠. 다 거짓말한 게 되죠. 이런 신도 나온다니까. 네. 네.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구보다 재빠르게 움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들. 바로 아들 전용해. 그런데 전용해는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을 벌입니다. 아버지 전정훈을 몰래 안매장합니다. 와. 자칫하면 교단 자체가 끝장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용해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전정훈이 사망하자 전용해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대를 이어 종교를 이어나가야겠다. 것이죠. 당시 전정훈은 백도교를 이끌며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큰 돈을 바치라 했거든요. 백도교의 신도들을 그대로 끌고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계속 대대손손 돈을 만지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둘째 아들 전용회가 만든 종교 백백교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용회는요, 기존의 백도교 신도들을 붙잡고 새로운 신도를 더 포섭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조선인들을 혹하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나선 겁니다. 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요, 천원금광사무소라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대원님 전용회는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말한 동굴에 가면 황금을 캘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신도들은 대원님 전용회가 말한 그 동굴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굴 안에선 이런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노다지가 터졌다. 여기도 황금이 있다. 실제로 엄청난 양의 금광석이 백백회 동굴에서 발견된 겁니다. 내 눈앞에서 우리의 구원자 대원님이 말한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본 거잖아요. 이혼한 게 맞았어. 더 믿죠 이제. 백교를 더 믿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금광에서 발견된 금에는요, 사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전용회는요, 금광 사업을 위해서 문을 닫은 폐광 하나를 싼 값에 인수합니다. 폐광입니다. 그럼 그 안에 금광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겠죠. 그래서 전용회는요, 백백교의 간부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순금을 구해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어렵게 구해온 금을요, 몰래 밤에 작두로 짧게 잘라서 돌에 박아 넣었던 것이죠. 대박이다. 아무것도 아닌 돌을 단숨에 금광석으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그리고 천원금광사무소가 있던 곳, 어디일까요? 바로 동두천의 산. 아까 그 경기 동두천 첫 번째 영상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프닝 때 보았던 수많은 사람이 안매장되어 있었던 그 산입니다. 끔찍한 시신이 발견됐던 장소가 원래는 금을 캐던 금관이었던 것이죠. 사진 속에서 봤던 사무실 외에도 금을 캘 때 꼭 필요했던 금방앗간이라든지 화약고 같은 것도 갖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광인 것처럼 꾸민 게 아니라 실제 금광을 차린 거였습니다. 게다가 신도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개광식까지 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사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신도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은 바로 백백교의 주요 간부들. 그렇다면 간부들이 찍힌 단체 사진의 백백교의 대원님 전용회는 어디 있을까? 있어요? 전용회는 사진 속에 없습니다. 그치. 신비주의 전략을 취한 전용회는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백교의 동굴에서 금광석이 발견됐다는 소식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 팔도에 쫙
터집니다. 그러자 이 기회에 더 많은 돈을 벌어보자고 생각한 부자들까지 백백교가 만든 금광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이 천원 금광 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용에는 이들에게 슬쩍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백백교를 믿는 자만이 금광에서 금을 캘 수 있습니다. 즉 금광은 일종의 미끼였던 겁니다. 금을 미끼로 백백교의 신도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리고 전용에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일본의 통찰에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백백교 교주의 통솔하에 독립될 것이다. 그때 각 신도들은 헌금한 양에 따라 인물의 능력에 따라 대신, 참의, 도지사, 군수, 경찰서장 등에 임명될 것이다. 결국 일제는 망하게 되는데 일제에게서 독립한 뒤에는 전용의 자신이 새로운 신이 돼 조선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낸 돈의 양에 비례해서 자리를 주겠다는 주겠다. 겁니다. 결국 돈 받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게 경찰서장 될 수 있겠는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돈으로 사야겠다. 네. 그러니까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새로운 세상, 전용의 세상이 왔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제 주변에서 정말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도 원래 우리 집안이 엄청 부자였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종교에 이렇게 깊이 빠지셔서 논 밭 땅을 다 헌금으로 냈다. 막 그런 얘기해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지인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그 당시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빚을 내서 헌금을 합니다. 빚을 낼 수 없는 상황. 그럼 어떻게 근데 답이 없는데. 우동으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제 딸을 전용에게 바치겠다. 바치는 거요? 맞아요? 네. 그 경우에는요, 바로 백백교에 가입한 신도들의 딸, 손녀와 같은 어린 처녀들. 진짜? 아이고. 이렇게 바쳐진 어린 처녀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녀. 즉 전용회의 시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신의 행사를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처녀들과 잠자리를 가집니다. 신의 행사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자신의 욕정을 채운 것이죠. 종교라는 탑을 쓰고 있지만 사기, 부녀자 능욕, 강도, 살인 등 정말 거침없이 범죄를 저지르던 백백교의 민낯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일제 경찰을 가장 놀라게 한 건 살해당한 백백교 신도들의 수였습니다. 자, 과연 살해당한 이들이 몇 명이 가졌을까요? 천진난만한 어린이 77명, 소년, 소녀 32명, 50살이 넘은 노인 60명, 유약한 부녀 85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300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와, 너무 죽였다. 300명? 살인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네. 자, 그리고요, 조사가 한창이던 당시 기사에서는요, 백백교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세계 범죄 사상 전무후무한 범죄 기록이 될 것이다. 백배규 사건은요, 우리나라에서 종교 집단이 벌인 최초의 연쇄 살인이었습니다. 그렇게 50여일이 지난 1937년 4월 7일 드디어 전용해가 어딘가에 나타났다는 제보가 들려옵니다. 오! 수십 명의 일본 수색대가 곧장 전용해를 찾기 위해 출동합니다. 마침내 일제 경찰은요, 전용해를 찾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요? 일제 경찰이 힘들게 찾아낸 전용해가 죽은 채로 발견된 겁니다. 게다가 전용해의 시신에는 일제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는 크나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전용해로 예상되는 그 시신의 얼굴 부분이 들짐승에게 물어 뜯겨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딱 봐도 가짜 같은데요? 전용이가 조작한 냄새가 나요. 맞아요. 아우 열받아 벌써. 일제 경찰은요, 진짜 전용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신이 발견된 바로 다음 날 전용해의 아들을 불러 신원을 확인시켰습니다. 그의 시신을 본 아들의 반응은 아버지가 맞다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또 전용해가 평소 차고 다니던 시계도 함께 발견된 겁니다. 수사 결과 교주 전용해는 자신의 칼로 자살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교수님, 이 발견된 시신이 진짜 전용이가 맞아요? 예,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100%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전용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고 사진도 없고 당시에는 또 DNA 검색 기술도 없었지 않습니까? 가족과 측근이 과연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래서 죽어서까지도 미스테리한 죽음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아, 너무 열받는다. 자,